뉴스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때 기사님.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기사 김찬수입니다. 요즘 각박한 세상에 깨끗한 인물도 좀 뽑았으면 할 텐데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죠. 내가 남인가? 네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그때 정권에서 후퇴하고 물러난 사람 아니에요. 국민은 눈살을 찌푸리고 가려서 선택했었더라면은 더 좋은 이미지가 올 건데 왜 하필 흠집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우리 서민은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정치로 바랄 뿐이 더 있겠어요. 국민의 그 가려운 것을 잘 보살피고 과거 지나쳤던 그것을 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잘해주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 개편 문제에 대해서 김찬수 택시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잠인데요. 네. 9487님입니다. 적조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잠 못 이루는 어부들의 한숨도 늘어나는 것 같네요. 이번 적조는 사상 최악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9월 말까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던데 어민 피해 보상 등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 차관 인터뷰했는데 정말 사상 최악이라고 그랬었죠. 네, 정부가 좀 더 하루빨리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틸은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틸은 아이포티 스타일은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축구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홍명보호 평가전, 페루 그리고 크로아티전 이렇게 줄줄이 다 이제 일정이 잡혔나 보죠? 네, 9월 10일에 국내에서 크로아티아와 평가전을 하기로 오늘 일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에 런던에서 크로아티아와 대결을 했었는데 7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최강희 감독의 대표팀이었고 0대4로 졌습니다. 크로아티아는 피파 랭킹 8위의 강팀이고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미넨에서 뛰는 만주키치, 또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모드리치, 이런 쟁쟁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강팀입니다. 사령탑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은 기량을 점검하기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상대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에 앞서 이제 14일에 페루와 친선 경기를 통해서 국내파, 일본파, 중국파까지 이 선수들 점검을 모두 끝냅니다. 지난 동아시안컵 대회에 이어서 이번 페루전까지 마치고요. 사실상 대표팀의 핵심 전력은 어떻게 보면 유럽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9월 6일에 페루전과 크로아티아전 사이에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지금 한 차례 더 A매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란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상대는 취소가 돼서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시아 국가와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국내파와 해외파 조직력을 모두 끌어올리고 최정예 멤버를 선택한 뒤에 이제 9월 10일에 바로 크로아티아전에서 옥석을 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로아티아전이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의 대표팀을 위해서 예상하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크로아티아에 0대4로 졌다고 했는데 이번에 서력전을 펼치면서 네, 홍명보호가 모습을 딱 갖춰가면은 좋겠네요. 네. 네. 이번에는 배구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아주 시끄럽다면서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가대표 소집을 하는 와중에 그 남자 국가대표 현대캐피탈 여호연 선수가 합류를 거절하고 지금 합숙에 불참했습니다. 여호연 선수는 지난해 국가대표를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지금 대한배구협회는 본인이 은퇴한다고 은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런 설명으로 차출을 했습니다.
근데 실은 또 이게 복잡한 문제가 현대캐피탈이 지난번 월드리그에서 주포인 문성민 선수가 경기 중에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부상이어서 이번 시즌을 아예 못 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대한 보상책이 지금 전혀 없이 또 핵심 선수인 노장 여우현 선수를 이번 FA로 삼성화재에서 데려온 선수인데 이 선수를 또 데려왔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을 비롯한 그동안에 쌓였던 문제들이 프로구단들의 반발로 지금 터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지금 대한배구협회가 갑자기 용병 선수들 등록비를 구단당 3천만 원씩 내라고 공문을 최근에 보냈습니다. 이 용병을 데려올 때 대한배구협회가 이 해당 선수의 소속 국가협회에서 국제이적 동의서를 이제 확인을 해주는데요. 그게 있어야 용병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내라는 건데 비용 기준도 그렇고 또 원래 없던 걸 갑자기 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협회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프로 구단들의 반발이 좀 심한데요. 이 갈등을 봉합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끄럽다 그러니까 스포츠 팬들 입장에서는 배구장 안 갈 것 같아요. 골치 아파서. 네. 네. 스포츠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경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오늘은 좀 고장차 소식이 자주 전해지는 수요일 퇴근길인데요. 경부고속도로 통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길 반포나들목과 서초나들목 사이 4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때문에 한남대교 진입 이전부터 서초나들목 통과하는데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내부순환로 양방향으로 고장차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치워졌지만 성수동 쪽으로 여전히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반대쪽으로는 하월곡동에서 홍제램프까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동 가는 길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곡동까지 시속 20km가 채 안 나고 있고요.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도 고장차는 치워졌지만 여전히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쪽으로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프로야구 제19단 KT가 내년 시즌 2군에서 담금질에 들어간 뒤 그 다음에는 2015년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1군에 진입하는데요. 야구계의 조갈량 이렇게 불리는 감독 조범용 감독이 바로 이 19단 KT의 초대 사령탑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KT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조범용 감독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뒤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KT 신생 구단인데 조 감독님의 어떤 스타일을 KT에 접목시킬 생각이신지요? 아무래도 신생 팀이니까요. 예. 젊음, 패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일단 좀 젊고 빠른 그런 팀으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젊고 빠른 팀. KT는 조 감독님을 왜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것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인터뷰 과정에서, 현재 프로야구의 현황이라든가, 중장기 육성,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을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예. 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보다는 KT가 신생팀이니까 그 미래. 네, 그렇죠. 물론, 비전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비전,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죠? 지금 현재는 바로 육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선수들의 장래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중장기 시간을 충분히 두고, 훈련,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의식,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잘 다져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입니다. 선수들에게 훈련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목표는 있어야죠. KT 신생팀으로서의 어떤 연도별 목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을 훈련 속에서 다 만들어 간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예. 일단 내년에는 2군 퓨저스 리그에 참가하게 되고, 예. 내년 1년 동안은 선수들 어떤 장단점 파악하고,
포지션 어떤 취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15년대 1군 리그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4강이나 우승 언제쯤 목표로 하고 계신지요? 1차적인 목표는 네. 3년에 4강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만들어 가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3년 내에 4강 도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코치진 꾸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선수단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코치진은 어떤 분들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일단 코칭 스텝은 진정성을 가진 열정 있는 그런 코치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선수단은 일단 스카우트 파트하고 좀 잘 조율해가지고 지금 아마추어 선수는 지금 현재는 제가 잘 모르니까 예. 좀 돌아다니면서 좀 상황을 좀 파악할 생각입니다. 네. 조 감독님이 포수 출신이잖아요. 네. 포수 출신 감독이면은 코치진과의 어떤 밸런스 이런 것도 많이 고려하시나요? 그거는 어떤 코치진의 밸런스 쪽보다는 소통으로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특별히 염두에 두고 계신 분 없으세요? 박경환 선수를 또 플레이 선수 겸 코치로 한다든지. 아직은요. 지금 코치진에 대한 구성은 전혀 아직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 FA 선수 특별히 염두에 둔 분이 있나요? FA 영입은 저희들이 아마 내년 시즌을 2군 피저스 리그를 마친 후에 FA 영입이 가능하니까요. 예. 일단 내년 시즌 가을쯤에 전반적인 FA 대상자를 좀 검토를 해서 팀의 보강이 된다면 전력 보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추진 생각도 있습니다. 네, 한두 명을 이렇게 좀 꼭꼭 집어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네. 자, 그러면은 조보면의 아이들 앞으로 육성할 선수들 어떤 특징을 가진 선수 좋아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프로야구가 많이 몇 년 전보다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저는 스피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스피드에 비춰지지 않는 그런 좀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달리기를 잘하고 도루 잘하고 빠른 선수 이런 선수를 주로 많이 뽑겠다는 뜻인가요? 스피드라는 거는 이제 물론 선수가 빠른 선수, 런닝이 빠른 선수도 빠른 스피드지만은 마운드에서도 투수들의 볼 스피드라든가 또 타자들의 배트 스피드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의 스피드가 지금 한층 좀 성장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 모든 스피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감독님 앞서 훈련 언급하셨는데 훈련을 왜 이렇게 많이 시키세요? 첫째는 근력에 기획을 해야 되고요.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저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훈련 그러면 또 야구계에서는 김성근 감독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김성근 감독의 어떤 이런 걸 많이 벤치마킹 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김성 감독님 선수 때부터 많이 배웠고 코치 때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장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보면 감독의 스타일이라는 특별한 훈련이 있습니까? 훈련 방법에 대해서는 네. 담당 코치들 다 있으니까 예. 코치분들하고 대화해 나가면서 개인적으로 좀 맞춤형에 가까운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좀 선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팀을 만들겠다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보다는 우선 선수들도 지금 없는 상태니까. 그렇죠. 우선 선수들도 소집하고 가을부터 훈련을 하면서 또 내년 퓨처스 리그를 진행하면서 팀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너무 앞서가는 질문을 제가 드렸나 보네요. 네. 혹시 이 야구 여러 구단 중에 KT가 이 팀만큼은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잡겠다는 그런 팀이 있습니까? NC라든지.
지금 제일 막내 구단이고 네.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나올 건데 지금 타 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우선 좀 팀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은 15년부터 일본 리그에 진입되는데 상대 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우선 좀 우리 내적으로 우리 팀 자체를 잘 다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0여 년 전인가요? 1982년도부터 이제 하신 거잖아요. 야구 선수, 프로야구에서는요. 그렇죠? 네. 네. 그 당시에 선수 시절하고 지금 선수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정말 다르다 이런 걸 느끼시는지요? 분명히 다르죠. 네. 아무래도 훈련 방식, 또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과거에는 특히 훈련 쪽에서 많이 좀 변화가 좀 왔고요. 네. 많이 변화가 왔고 의식 자체도 지금은 선수들이 자기 몸 관리에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고 선수들이 좋아지니까 생각되고요. 예. 과거하고 지금은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많이 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야구 팬들이 KT의 출범을 상당히 이제 환영하고 있는데 KT 이 잠재적인 팬들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끝으로요. 팬들에게 KT 위즈 야구단이 감동을 좀 드릴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의 신생 감독이신 조보명 감독이었습니다. 오전에도 먹어요. 점심에도 먹어요. 불금 되면은 실컷 놀아요. 브런치, 런치, 심야타임까지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온종일 즐거운 혜택!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시간별 혜택 맞춤법. 응모조건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잠인데요. 8478님입니다. 한동안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잠만 자던 개성공단이 드디어 깨어날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곧 열리게 될 이번 7차 실무회담에서는 꼭 타협점을 찾아서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개성공단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하고 있죠.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 4라운드에서 우석훈 박사와 함께하는 경제로 보는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는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뒤에 경제뉴스 그리고 주간 코너인 우석훈 박사와 함께하는 경제를 보는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누구세요?
무더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송중기는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중기는 맥심 아이스, 맥심 아이스 커피. 맛있다. 여름이 시원해진다. 맥심 아이스 커피 믹스. 네,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수장이 한마디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 하반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자주 던지고 있습니다. 한호석 경제부총리가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우리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3%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에는 0%대에서 머물렀지만 하반기에는 5%대 증가가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내수 회복이 더디긴 하지만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나 민간 소비가 개선되고 있고 주택 중심으로 건설 투자가 활성화되면 하반기에 3%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현호석 장관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사실 체감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아직도 뭔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면세점 문제 좀 짚어보죠. 왜 이렇게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는 문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정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요? 네, 정부는 입국장 혼잡과 보안 문제 때문에 현 시점에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한 결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또 세간의 단속 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입국장 면세점 법안을 발의한 것은 2003년 이후 6차례나 됩니다. 그때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반대 입장을 굳혔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휴가철에 이제 공항 가시는 분들 이 부분 이제 항상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네. 다음에는 부동산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아주 거래가 없어서 참 못 살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나 봐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의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 건수를 살펴봤더니 1인당 월 한 건에도 못 미치는 0.89회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주택 매매 거래에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직거래한 건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건수가 1인당 실제 거래 건수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0.59건에 머물렀는데요. 거래 감소가 지방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개업자 수도 꾸준히 감소해서 2008년에는 5만 7천 명을 기록했다가 올해에는 4만 9천 명까지 감소해서 7년 만에 처음으로 5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네, 한때는 부동산 중개업 관련한 자격증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됐었는데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가 뭐 시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좀 들어보죠.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나 보죠? 예, 뭐 당연히 도시가 농촌보다 소득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990년만 하더라도 농가 소득이 1,102만 원, 그리고 도시의 근로자 소득이 1,134만 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도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5,391만 원, 농가의 소득은 3,103만 원으로 2,288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농가 소득은 2006년에 3,230만 원까지 증가했다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도시 근로자 소득은 2011년 5천만 원대를 돌파하는데 계속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농가 소득이 도시 소득보다 뒤떨어지게 된 이유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낮은 농산물 가격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에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에 투입되는 예산도 감소하고 있어서 농촌 소득 구조가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면 승부 청취자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소식 상당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우석훈 박사와 함께하는 경제를 보는 세상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투데이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우석훈 박사와 함께하는 경제로 바라본 세상입니다. 조금 전에 농촌과 도시 이쪽의 근로자의 연간 소득 문제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가 이제 공약 가계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림수산 분야 예산에서 4년간 무려 5조 2천억 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농촌이 그렇게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듯한데 정말 그런지 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88만 원 세대 저자시죠. 성공회대 외래교수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함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 다시 한번 보면은 1990년대까지는 농가 소득이 아주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비교해보면. 그때는 도시보다 네. 농가 소득이 높았어요. 아, 그래요? 예, 네. WTO 가입 이전에는 예. 농촌이 더 잘 살았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벌어지면서 이제 역전되고 지금은 최대로 벌어졌죠. 벌어진 이 시점이라 할까요? 한 2000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IMF 경제 위기 이후 그러니까 예. 세계화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예. 실제로 이제 추곡 수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추곡 수매가가 결정되는 것이 언론에서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최근에는 보도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곡 수매가 없어졌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알아서 팔아야지. 예. 그러니까 예전에 농협에서 다 사줬거든요. 네. 그거를 양정이라고 했어요. 식량 정책. 예. 농업 정책이 1번이었는데 네. 이제 추곡 수매를 안 해주니까 안정된 소득이라는 거는 사실 없어진 거죠. 바로 그 정책이 이제 사라진 거군요. 그러니까. 네, 추곡 수매가 이제 WTO 가입하면서 예. 이제 장기적으로 없애겠다고 했고요. 예. 이제 관세도 이제 조금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쌀은 결국 개방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뒤에 이제 그러면 농촌을 어떻게 지킬 거냐 그런 게 과제로 남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또 한미 FTA 등 FTA를 하면서 예. 산업 쪽엔 이득을 볼 거 아니에요. 수출 산업들은. 네. 그러니까 농업 쪽에는 피해가 많이 올 거다라고 해서 농업 쪽에 이제 지원 정책을 쓴다고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이전에 이제 쌀 시장 개방 문제 하면서 참 농민들 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시위도 많이 하면서 예, 그렇죠. 농촌에 이런 거 많이 지원한다고 발표도 줄줄이 내놓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나 보죠? 별로 효과적으로 집행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 효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터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네. 그 특정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정부 보조금을 잘 받아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농가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줄 것이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나 이런 좀 힘든 것들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직불제에 대해서 그때 왜 지난 정권 시작하면서 직불제를 멀쩡한 공무원들이나 네. 뭐 이럴 때 공기업 높은 사람들이 막 가져갔잖아요. 예. 그래서 지원은 했는데 그 지원이 투명하게 그리고 실제로 농업 분야에 명확하게 내려갔는지 이건 아직도 좀 검증을 해봐야죠. 네. 박근혜 정권 이제 예산 세입과 세출 이런 걸 이제 맞추면서 보니까 이 농림수산 분야 예산을 이 돈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5조 2천억 원을 4년간에 걸쳐서 줄이겠다. 사실 박근혜 정권의 부친이었던 박정희 정권 시절 보면 이제 새마을운동에서 농촌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근대화를 시켰다고 그렇게 돼 있고. 예.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 지역구가 농업
쪽 농촌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업에 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후보 시절까지. 네. 그래서 농업이 박근혜 정부에서 좋아질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기대를 했는데 딱 예산이 깎이니까 아니 이거 뭐야.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하기는 그러니까 수출 산업화라는 한 방향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고부가치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한우라든가 혹은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예산이 좀 들어가고 시스템도 갖춰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떤 공적 예산 지원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농촌 지역의 지역구를 가지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서는 이게 엄청난 민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지를 해야 되는. 그래서 네. 국회에서 이 계획을 철회하라고 결의안을 내고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이낙연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네. 50여 분 해서 결의문은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발 이거 좀 깎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이런 것 모든 분야가 다 자기 분야 깎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중에 네. 이제 힘 있는 데는 지켜내는 거고 힘이 없는 데는 못 지키는데 야, 농민이 가지고 있는 표가 그래도 20, 30% 정도는 될 텐데 이를테면은 자식 뭐 이런 사람들까지요. 서울에서 살고 있더라도 네, 귀농할 부모가- 때 보면은 네. 네, 또 귀경이죠. 이제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보면 다 농촌과 연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을 텐데 식량 자급 내지는 농업개혁 같은 것들도 사실은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한중 FTA를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고 예. 또 부가적으로 한중일이 어떻게 FTA를 할 거냐.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그런 회의도 열렸거든요. 근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중국한테 개방이 되면은 우리 농촌은 더 피폐화될 것이라는 것이 거의 네. 확실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지금 감축하는 게 맞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한중 FTA 관련해서 정면 승부에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박근혜 정권 내에서는 타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은 네, 제가 보기에도 높아요. 네. 근데 미국하고는 사실은 이게 좀 거리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주요 농산물하고 미국하고 또 겹치지 않는 게 많아서 약간 간접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을 겨냥한 특수 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 김치. 지금 웬만한 식당은 대부분 중국산 김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채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교 농업이라고 하는 게 이동거리 때문에 그 도시 근처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사실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지금 식량 자급률이 30%도 안 되거든요. 30% 안 된다. 거기에 또 쌀 빼면은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쌀이 지금 그래도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특수 농작물 외에는 사실은 거의 다 사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통 국제유가 급등과 맞물려서 농업과 인플레이션에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식량 안보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면 우리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예전부터 있던 얘기긴 한데 자원이 희소해지면서 예. 식량도 무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기본적인 농업은 자급하는 게 좋지 않냐. 제가 이럴 때 많이 드는 비유가 스위스가 한국보다 농업에 훨씬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70%가 산지예요, 스위스가. 네. 알프스 끼고 있어서 그렇고 우리는 겨울이 좀 짧잖아요. 네. 근데 거기 높아서 1년의 절반이 겨울이에요. 근데 스위스 식량 자급률이 주요 일단 치즈, 고기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 7, 80%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보다 배 이상 높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30%인 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정화시켜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써야 된다고 하면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유통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산지에서 사는 거가 파는 거에 3분의 1, 심지어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중간 거래상들이
거의 다 이윤을 챙겨간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큰 대형 유통 매장에서 계약 재배라는 걸 하는데 예. 여기 또 꺾기라고 부르는데. 꺾기요. 네. 네. 일정 부분을 또 빼나 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네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은 네. 그냥 돈을 안 쳐주니까 10%도 받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를 현대화시키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 투자는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다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이 예산을 줄이면서 이런 유통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느냐. 그런 질문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귀농 귀촌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갈 곳 없고 제2의 인생으로서 마땅히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들 귀농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다음에 EU나 일본도 전부 다 네. 청년 귀농에 관한 직불금을 줘요. 그러니까 40세, 45세 이전에 청년이 귀농을 하면은 예. 연간 얼마씩 주거든요. 농업을 자주적으로 끌어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예, 아무래도 근데 20, 30대가 농업인이 되는 게 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겠죠. 그 힘도 좋고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기 좋고. 네. 그거에 대한 직불금이 우리는 아직 도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일본은 45세에 맞춰놨더라고요. 일단 EU는 한 40세쯤 되는데 이거를 한 몇십만 명 정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건 딴 데 다 하는 건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조정한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매년 뭐 1조 이상씩 줄이겠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다면 농업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많은 돈을 줄여서 어디로 또 배치를 한 건가요? 주로 간 곳이 어딘지. 아직까지 이제 다 나온 건 아닌데 예. 이를테면은 이제 복지 정책 중에서 복지. 예. 네. 복지에 이제 그 노인 복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의료 쪽에도 돈이 들어와야 되고 예. 그거는 다 이제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도시인들이 많이 수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지금 소득은 도시가 높고 농촌이 낮은데 농촌의 예산을 빼서 도시민한테 주는 게 효율적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의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인가. 또 부분적으로는 그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농업 교육을 초등학생들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교육 과정으로 돼 있어서 이를테면 우리 학교 급식하는 것처럼 하는데 5학년, 6학년이 그 학교에서 재배를 해가지고서 예. 직접 그걸 초등학생 1, 2학년들이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농업 교육 같은 데도 예산이 일부 들어가서 정서적으로도 좋고 종합적 인간을 만들기도 좋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게 큰 돈은 아니더라도 우선순위를 조금 높여서 이런 예산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은 모두의 이야기했던 도농 간의 소득 격차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농업 인구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정부는 지금 한 외국 비례로 2% 정도가 농업인이 되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고령화 추세를 해보잖아요. 예. 그럼 젊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미 2% 밑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한 6, 7% 나오는데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농이거든요. 그냥 둬도 사실 오래 사시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새롭게 농업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저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앞서 유럽 또 일본 이웃나라 일본 이야기 이제 직불제도 좀 보조해주면서 농촌으로 많이 와서 농촌을 좀 식량 작업 이런 데 좀 지원해 주시게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현재 이런 농업에 배분된 예산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비효율적인 예산이 있는 거는 그건 네. 저도 동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직불제도 조금 이상하게 나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데 돈을 줘야지 지금 우리는 휴농에도 직불제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농사 안 짓는 데 네. 돈을 주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동의를 하더라도 총액이 줄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예산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박근혜 정부의 농업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학적인 정립을 좀 하면 좋겠어요. 박근혜 정권의 농업 정책에 대한 철학적인 정립. 역대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떻습니까? 흐름이 농촌 친농업
농업적인 정책을 핀 정권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뭐 비슷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말로는 다 농업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예. YS 이후로 좀 다 아쉽죠. 그러니까 DJ 때 이제 친환경 농업이라는 개념이 도입됐거든요. 그런 거는 일부 의미가 있지만 그게 많은 돈이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고 네. 학교 급식이 도입된 거는 중요한 발전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놨으니까 지금이라든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발 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참 지금 발 빼는 거는 아니라는 지적. 네. 많은 분들 앞서 우리 우석훈 박사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귀농 언급해 주셨는데 귀농도 중요하고 또 이 농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 살리는 문제도 중요한데 어떻게 좀 정부 당국 특히 예산 이런 쪽에 좀 꼭 집어서 이런 건 한번 재검토해라 이런 거 한번 좀 정리 한번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젊은 영농인 중심으로 예.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학농을 할 수도 있고 유기농을 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냥 얼마 줘서 나눠 갖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좀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이 소득이 최소한 그러니까 20, 30대 농업인이면은 도시민 평균 정도는 나올 수 있게 디자인을 해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이제 농업 인구도 좀 젊어지고. 얼마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럼요. 도시민 평균 정도면요. 한 연간 4,500에서 한 5,000 정도. 4,500에서 5,000 정도. 그러면 한 달에 뭐 세금 떼고 이러면 한 300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예. 네. 근데 그 정도면은 상당히 넉넉하게 농촌 지역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는 땅을 넓게 해서 대농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기업형 농업 이런 거였던가요? 기업형까지는 아닌데 예. 6헥타르라고 해서 조금 더 지금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2-3배 정도를 한 사람이 하는 걸로 정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고부가치화를 하면은 면적을 그렇게 넓히지 않더라도 특수농업 이를테면 유기농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복잡하지만 지식이 필요한 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에 뭐가 되면 모두가 다 똑같은 걸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폭락 폭등의 연속이에요.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6헥타르는 아주 넓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투기성 자본이 농촌에 많이 몰린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아, 그때는 아직 그건 조금 다른데요. 네. 그때는 농지를 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도시인들이 네. 농지를 사면은 농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 여름에 지금 감자가 굉장히 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 가을에 콩값이 비싸서 그래요. 콩이 비싸니까 올해 전부 다 콩을 심어서 가을에 내려고 하거든요. 그럼 콩 내기 전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감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올해 전부 감자를 심었더니 감자 꽝인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누가 조정을 좀 해줘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석훈 박사님의 이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따끔한 지적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매주 경제로 바라본 세상에서 방송되는 내용은 팟캐스트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트럭엔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늦기 전에 손발이 차고 저리고 깜빡깜빡하고 늘 피곤하시다고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손발 차고 저림, 기억력 감퇴, 만성 피로에는 썩큐란이 좋습니다. 늦기 전에 동아제약 썩큐란.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뉴스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의 허중현, 김동철,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저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